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휴의 첫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도 있었고 연휴의 한가운데라고 해야 되나? 네. 어찌됐든 연휴의 또 앞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절반은 안 지난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계실 테고요. 김기철님은 어제 저녁에 고향집 와서 아침 식사 후에 집 마루에서 눈, 비 내리는 거 구경하면서 성공예감 듣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야, 그거죠. 예, 명절은 딱 그거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1373님이 제주도 가셨네요. 올레길을 걷는데 클린 올레라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걸 하고 계시다고요. 왠지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김민정님은 초보 운전인데 너무 무서워요.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약간 도심지에서는 이럴 때 이제 좀 비워 있을 때 사람들 많이 좀 없어서 교통량이 없을 때 그때 실전 운전을 경험해 보시는 게 그때가 참 기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오늘은 또 눈이 내리네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233님은 의약품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거래처, 약국, 병원 70% 이상이 정상 운영 중이네요. 도로는 한산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의약품 배송도 빠질 수 없는 일이죠. 고맙습니다. 2944님은 연휴 내내 거의 출근이라고 하시네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1월 31일까지 접수하라고 하면 연휴를 반납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마다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설 연휴로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휴장이죠. 금요일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근데 챙겨봐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또 오늘도 일본 시장은 열리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또 금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요.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애널리스트 분들 그래도 연휴에는 쭉 쉬었는데 요즘에는 해외 시장도 있고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롯이 네. 다 쉬시기가 또 쉽지 않죠. 아마 지금은 연휴 초반이니까 대부분 쉴 테고요. 이제 이번 연휴가 목요일까지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또 사무실에 또 몇 명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있었던 일 정리하고 네. 또 리포트도 또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센터장님은 오늘 또 연휴인데 나오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좀 드물게도 예. 양력 과세를 해서 신정 때 이제 차례를 지냈습니다. 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편안한 휴일이니까 아유. 가볍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희 근데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도 좀 생긴 것 같고 일단 네. 국내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꺾이질 않고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름이 안 나니까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거는 수입해오는 원유 가격 네. 또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환율은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최근에 1,430원대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두바이 중동에서 이제 기름을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거 두바이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바이유 유가는 지금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이게 최근 작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이니까 어쨌든 기름값이 높고 그래도 환율이 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환율이 역대 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수입해오는 그 원유 그래서 휘발유 기름 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국제유가 자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AI가 대답을 했나 보네요. 네. 네. 휴대폰 헷갈리는 이제 AI 기능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펙 국가들한테 유가를 내리라고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일단 미국 자체가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최근 한 2주 정도 취임 전후에서는 이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료 WTI라고 하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원유가 낮은 게 좋은데 실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거에 미국이 셰일 오일을 캐내기 전보다는 좀 긴장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네. 사실 유가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였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원유 시장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좀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이런 회의가 중요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동 국가 입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가 조금 홀대를 당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인플레이션 심할 텐데 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미국 말을 잘 듣고 그런 구조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름을 팔아서 그런 건데 제 생각엔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러시아에 제재를 해도 원유를 사가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인도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량이 4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가 참 독특한 것이 이 군사적으로는 쿼드라는 걸 통해서 미국 또 그렇죠. 호주, 일본이 들어가네요. 일본, 인도 이런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도 한데 미국과. 근데 기름은 또 막 러시아에서 샀으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전통적으로 비동맹 어떤 그런 전통이 있기는 하죠. 네. 과거에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블록이 나눠져 있을 때도 좀 이제 제3의 길을 추구했던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러시아 원유를 사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무도한 나쁜 나라야라고 얘기를 하면 인도는 이제 이렇게 받아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예전에 이라크 침공한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도덕적이었냐라고 하면서 다분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취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봉쇄가 잘 안 먹히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두루두루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효과가 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만큼 미국의 입김이 잘 먹혀들지를 않는 거고요. 또 인도 같은 국가에서 러시아 가스를 또 많이 사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끝날 기미를 또 보이질 않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언을 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전하겠다. 네. 물론 이제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욕심내고 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쟁이 끝나면 그 자체로는 좋은 걸 텐데 중국에게도 좀 협력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과연 중국이 화답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에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네. 60년대 후반에 국경 분쟁 같은 게 막 서로 전쟁을 벌여서 사람이 죽고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과 접촉을 하면서 뭔가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좀 이념적으로는 동지였지만은 관계가 인접한 대국으로서 좋지는 이제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가 더 좀 주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한 어떤 협력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큰 나라로서 분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좀 제 생각엔 세상이 좀 분열된 거 아닌가. 앞서서 이제 러시아가 잘 그 경제 제재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인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다른 축은 또 중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미국 뜻대로 뭐 행동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는 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중재해 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먹히기에는 조금 미국의 정책 자체가 너무 배타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인구가 많고 이런 나라들은 또 힘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인도도 그래서 자국이해 중심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자기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에는 협력을 하라라고 하면은 반발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크게 보면은 저는 세상이 좀 이제 블록화되는 거 아닌가. 과거의 세계화는 어떤 교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장에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블록화되는 거 아닌가. 그 블록화의 큰 축은 뭐 러시아, 또 중국,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몇 나라들 이런 게 한 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미국과 일본, 유럽 이런 축일 것 같고 또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과거의 그 어떤 비동맹 그런 어떤 제3의 길을 걸었던 그런 국가들 이렇게 좀 블록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미국이 뭔가 그 동조를 요구하기에는 미국의 정책 자체가 조금은 아무튼 그들에게도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이랑 그 중동 국가에 유가를 내리라고 내가 압박하겠다라는 소식에 일단 국제유가는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오히려 저는 뭐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하면 미국도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셰일 오일의 증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중동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요구와 더불어서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최근에 유가에 투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트럼프 집권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했던 1차 트럼프 집권기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2018년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 4년에 걸쳐서는 좋았는데 그 4년 동안의 주가가 50% 떨어진 미국의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에너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증산이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중동과는 또 서로 간에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셰일 오일을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증산을 하고 뭐 이런 구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4년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우호적으로 관계가 바뀔 거냐? 저는 그렇게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는 사우디에 갔다가 약간 멸시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이제 냉대를 받았었고요. 네. 근데 과연 트럼프는 다를 것이냐? 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제 무역적인 걸로 사우디랑 뭔가 또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우디가 어쨌든 그 기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니까 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뭐 그런데 좀 뭐 이걸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때보단 상황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아, 더 나쁘다고요? 미국 협상한 입장. 바이든은 그래도 신재생이라고 하는 거를 도모했고 예. 미국에서 더 이상 물론 이제 환경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가 셰일 오일이나 셰일 에너지에서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네. 그래도 바이든은 신재생이고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파내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재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유국들 중동 산유국들의 협력을 요청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은 최근에 2020년에 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고 2015년 16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불까지 떨어지고 했던 거는 저는 그 구조적인 요인은 미국의 오일 증산이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오일을 더 생산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중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를 얻어낼 가능성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경쟁 관계가 되니까요. 그럼요. 자기네들은 셰일 오일 더 퍼내서 더 많이 팔아 먹으려고 하면서 네. 왜 우리한테는 뭐 가격 내리라고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바이든은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환경도 좀 많이 파괴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하는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화석 연료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중동과 대화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대화의 지렛대가 훨씬 더 약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이제 파격적인 비즈니스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파격이 나올지 이거는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구조 자체는 중동이 미국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손을 들고 환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내가 내리라고 하겠다라고 공언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네. 유가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네. 그 압박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별도로 더 여쭤보겠고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연준 네. 통화정책회의 FOMC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는 거의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들 두더라고요. 네.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까지 전년 동월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3%대라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명분이 연준 입장에서도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비교적 그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연준의 기본적인 어떤 시각이 이제는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경계 심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하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네. 할 수도 있겠고요. 뭐 파월 의장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저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 네. 또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네. 지수가 나옵니다. 어떨까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가 그 꺾이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성장률을 추정하는 선행 지표쯤 되고요. 네.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텐데 지금은 작년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한 2.7% 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성장률도 꺾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지금 2%대 중반에서 조금 뭐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괜찮고 물가는 아직 안심하기 어렵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통화정책 기조 그리고 섣불리 막 인하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또 한켠에서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막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예. 이걸 골디락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명확히 뜨겁죠. 왜냐하면 미국이 2008년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사실 2%가 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는 고압 경제 이런 얘기로 나왔거든요. 네. 경제의 어떤 성장의 그 동력을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높은 물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말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밀어 올리는 당시. 네. 상당히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용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 헤드라인 그 모든 지표들이 다 들어가는 항목의 물가 상승률이 3%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면 네. 이건 물가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안정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나라입니다. 높은 나라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보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낮았어요. 재작년에 2.9, 작년에 2.7.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이 뭐 지금 한 2% 내외 조금 낮게 보는 사람들은 1.8, 1.8에서 2% 사이라고 보면 작년과 재작년은 너무 경제가 뜨거웠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추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명확히 미국 경제는 뜨겁다라는 거고요. 그런 뜨거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지난 연말에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점도표를 통해서도 기존의 2025년 4번 금리 인하에서 네. 2번 정도로 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이번에도 그러면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물론 이제 점도표가 작년도 시작할 때 2024년 1월 시점에서는 네. 기준금리를 6번 낮출 거라 그랬습니다. 3월부터 낮추기 시작해서. 근데 금리를 9월부터 낮추기 시작해서 0.25%포인트씩 6번 낮추는 거라 그러면 1.5%포인트 낮추는 게 작년 초에 기대치였는데 네. 금리 인하 횟수는 3번이지만 1%포인트를 낮췄죠. 한꺼번에 0.50 낮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바뀌는. 3개월마다 바뀌는. 네, 3개월마다 미국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멤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리를 찍는 겁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 금리 어떻게 되고 장기 금리 어떻게 되고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뭐 아주 고정된 연준이 시장에게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고정된 약속된 값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12월에 점도표가 나온 이후에 이들의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중대한 상황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더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사실 2번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FOMC 회의를 8번 하거든요. 네.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입장을 정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2번이니까 상황 보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을 넓혀 놓은 점도표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에 따라 데이터 디펜던스하게 이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낮출 만한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3월로 가면은 또 그때 당시에 경기 판단, 또 그때 당시에 찍어주는 점도표가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는 또 데이터들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내가 해임시켜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지난 네. 1기 집권 때 네. 본인이 지명해서 연준 의장으로 앉혔습니다만 이제 임기가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26년 5월까지던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 압박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내재가 된 트럼프가 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아닙니까?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렇죠. 또 어쨌든 그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코스트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네. 뭐 기업인 출신으로서 트럼프는 저는 당연히 그런 지향을 뭐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트럼프의 좀 본심이다. 금리 낮추라라는 게 본심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1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저는 1기 행정부 때보다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생각이 더 확신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확신이 굳어졌다고요. 예, 트럼프 그 뭐 이제 무역 대표부나 뭐 이런데 그 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이제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을 해서 물가를 낮게 가져가고 경제를 잘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그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될 거라고 봤지만 이제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서 출신인 미국 무역부 대표부 USTR 대표가 됐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네. 트럼프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적 효율성이나 낮은 물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맞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통자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의사를 내비치는데요. 유통자본이 싼 물건 수입해서 싸게 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뭐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아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경제를 잘해서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가 아니고 물가를 자극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고 2016년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한미 FTA를 2007년도에 이제 타결을 받죠. 네. 미국 의회에서 비준된 건 몇 년 후지만은 우리는 미국과 FTA 맺어서 한국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생각했는데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FTA에서 가질 수 있었던 수혜 중에 하나가 한 40% 되는 미국의 트럭 시장에 우리가 무관세로 들어가는 그걸 사실은 기대했는데 그거를 2040년으로 아하, 한참 뒤로. 밀어버렸죠. 그건 이제 예. 트럼프 일기 때 한 일이고 예. 요즘 제가 좀 범상치 않게 들리는 게 ISDS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가 FTA를 맺었을 때 한 나라가 특정한 기업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 기업이 그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 FTA 논의가 될 때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거론이 많이 됐어요. 이거 잘못하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해 가지고 공격을 할 거다라 그랬고 실제로 외환은행 인수의 네. 결부가 됐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네.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ISDS로 제소해서 그렇죠. 지원이자까지 4천억 원 넘게 이제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담당자들은 ISDS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게 미국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수단인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ISDS와 같은 자본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다른 나라 가도 우리가 보호를 받으니까 다른 나라 가자. 그렇죠. 근데 저 보호 못 받게 하면은 아예 안 다른 나갈 나라로 거다. 안 가고 그냥 미국에 투자할 거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럼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나프타예요. 나프타를 맺었던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네. 맺었던 건데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 때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조약으로 바꾸었는데 나프타를 맺자마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네. 싼 인건비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무관세로 수출하면 마진이 늘어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이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법적인 혹은 그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멕시코한테 공장 짓는 거는 ISDS 같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짓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물가가 조금 상당히 미국이 정말 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서서 미국의 점도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OMC 멤버들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찍는 건 아니겠죠.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는 거지만 이게 늘 바뀌는 가변적인 어떤 지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들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진짜로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좀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구조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라는 점에서 보면요.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투자 늘리고 많이 고용하라 하고 그럼 또 그만큼 소비가 탄탄할 거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또 더 오를 수도 있고 한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각 때문에 또 기회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낮은 물가를 또 지향해야 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앞뒤가 다 맞지는 않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헤비급 챔피언했던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리응에 오른다. 근데 펀치 한 방 맞으면은 예,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데 예. 트럼프가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에서 예.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장기 금리로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채권 시장의 반응이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파월은 금리를 작년 9월부터 낮추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9월에 5.25에서 5.5%포인트 사이였는데 지금 이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요 구간으로 낮아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결정하는 국채금리는요. 10년짜리 금리가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낮추기 전에 3.6인데 지금은 4.6이 됐어요. 그럼 금융시장은 뭘 보고 있느냐라 그러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뜨겁네. 인플레 압박이 존재하네. 또 그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네. 라는 쪽이 계속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무튼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그 말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그랬을 때 높은 금리가 주식처럼 많이 오른 자산을 건드렸을 때 과연 트럼프 정부가 지금처럼 이것도 우리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거라고 할지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불편한 압력들이 저는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압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도록 할 것이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채권금리는 또 그만큼 내려오질 않고 있는 거고 높은 물가 상황 계속 지속될 수 있어라고 또 시장은 반대로 보고 있는 거고 이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장현희 님이 각국이 내수시장, 자원 등을 지렛대로 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다 없는 게 아쉽네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또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불법의 편협을 더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며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기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에 부정적 메시지를 단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다른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개미스쿨 내용 이어갑니다. 오늘 그 일본 증시는 개장을 했죠. 근데 네, 큰 변동은 없고 보합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0.5%가 됐죠. 네. 근데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했다가 네. 8월 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쇼크는 없었던 거죠? 네. 지난 8월 초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예. BOJ가 7월 말에 금리를 올렸고요. 네. 그때 미국의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연준 파월이 9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7월 중순부터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빌려와서 수익성이 높은데 투자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선진국 돈을 빌리기 쉬운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기 쉬운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낮고 제로 금리에 가까웠으니까 일본에서 돈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그 결과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일본 엔화로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투자했던 걸 팔고 빚을 갚는 뭐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구조인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글로벌 투자자들을 모니터링해도 엔캐리란 걸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념적인 거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초에 그 난리를 겪었던 거는 어쨌든 BOJ가 금리를 올린 것도 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쁜 거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었는데 다 겹치면서. 예.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은 오히려 좀 과열이 걱정될 정도로 뜨겁고 지금 나스닥도 다시 또 뭐 그 6,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일 정도로 S&P 500이 6,000포인트 S&P 500 6,000이죠. 예. 기술주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반응이 뭐 그때와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반응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그 엔화 환율도 달러당 엔화 환율도 155엔 정도로 이 정도면 큰 변동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 엔달러 환율이 7월 초에 162엔, 8월 초에 142엔. 그야말로 20엔 가까이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금융시장이 한결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처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가 한 0.2%포인트 그 이후에는 0.25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비 스텝을 0.25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조금씩 올리다가 이번에는 25bp라고 하는 네. 0.25%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일본은 큰 폭을 인상을 한 거죠. 네. 어떤 뭐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라기보단 전 일본이 예. 완전히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일단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뭐 이제 3%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일본 물가가 한 3% 정도 올랐는데 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은 디플레로 고생했던 나라거든요. 오랫동안.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 좀 선순환으로 가는 게 지금 일본의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 은근히 노동자들 임금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네. 물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실질 임금이 감소하니까 그거를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보전하면서 디플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길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일본에서 아주 일본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은 월급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고령자층입니다. 아하. 일본은 뭐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뭐 일본 사람들 오랫동안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을 통해서 대부분 연금을 받아서 살 텐데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독입니다. 그렇죠. 내가 동일한 돈만 가지고 사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과거에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 경제를 살았던 주된 이유도 네. 저는 일본 노인들이 디플레를 선택한 겁니다. 디플레는 연금 생활자나 이자 생활자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내가 동일한 돈을 받는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떨어지면 내 돈으로 더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은 약간의 분열증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인들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시 또 디플레로 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치고 또 뭐 이 자산 시장이 활력을 찾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의 그 총리가 자주 바뀌는 거는 본질적으로 탈디플레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령자층의 이해관계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그런 점에서 보면 금리를 앞으로 많이 올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수출을 생각을 하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고 네. 근데 국민의 3분의 1인 고령자를 생각을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더 힘든 요인이 또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의 방의 힘으로 계속 가긴 힘들 것 같고 작년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금융시장의 혼란도 경험하고 하면서 몇 달 눈치를 보고
지금 또 조심스럽게 그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뭐 연속해서 올리거나 내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본은 그러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금리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 금리를 한 번 올려가지고 혹은 금리를 낼 때 한 번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뭐 시장과의 구두 소통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7월 달에도 제 기억으로는 7월 29일 날 금리를 한번 올렸거든요. 네. 그때도 일본은행 부총재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 그랬고 근데 네. 금리를 올리자마자 금융시장이 혼란이 없었어요. 네. 며칠 있다가. 예, 그랬죠. 며칠 있다가 그때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고 그 월요일 날 그냥 글로벌 금융시장이 내려앉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구두의 립 서비스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시장이 또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는다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고 하고 진정되면 올릴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상황을 봤던 건데. 미국이 일본이 작년에 성장이 거의 제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고령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제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금리를 또 계속 올리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네. 테슬라,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시장 영향 크겠죠. 네. 근데 대체로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실적 추정치 변화를 보면 애플은 조금 뭐 이제 그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기대가 큰 것 같고 테슬라는 이거는 정말 사전적인 컨센서스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에 잘 틀리는 굉장히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이 틀리는 주식 중에 하나.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이제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그 우려보다는 기대가 애플을 빼고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기차 인도량을 기준으로 또 주가의 변동폭이 또 커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 $200대 있을 때 실적 발표와 $400대 있을 때 실적 발표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겠죠. 조금 더 엄격하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가 너무 부진하다. 네. 신제품도 혁신이 없다. 최근에 그런 좀 혹평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이제 정체가 된 더 네. 이상 뭐 혁신이 없는 예전에 PC와 비슷한 단계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 PC도 꽤 자주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PC를 92년도에 처음 샀는데 예. 그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주기로 막 바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컴퓨터 사놓고 한 2년만 지나면 네. 금방 뭐 386 다음에 586 나오고 예. 그래서 그리고 성능 못 따라가고 그래서 바꿔줘야 됐죠 계속. 게임 때문에 대부분 샀거든요. 게임도 안 돌아가고. 예, 게임이 안 돌아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디바이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약간 킬러 콘텐츠가 뭔가 새로운 사양의 디바이스를 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그죠. 한 4, 5년 된 스마트폰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의 도전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은 지금 태동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성숙기에 달하는 스마트폰과 비교할 바는 아닌데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 생성형 그 AI 같은 것들 뭐 네.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대답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주 숫자가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줘서 무슨 좀 축사라든가 이런 걸 해줘 그러면 근사하게 쓰는데 네. 근데 이제 그 AI 쪽도 일종의 킬러 콘텐츠 더 투자자들을 혹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게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뭔가 이제는 조금 정체된 비즈니스로 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이익의 성장률이 정체가 됐지 뭐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최근 3, 4년에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주주 환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아, 애플은. 네,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애플의 굉장히 아주 큰 주주였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새로운 성장 산업에 버핏이 배팅을 했다기보다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주주 환원을 통해서 잘 어떤 배분하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춘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이랑 예전에 별책 부록으로 같이 했던 자본 없는 자본주의 네, 이야기 네. 들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요즘에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최근에 삼성 갤럭시도 새로운 폰이 나왔습니다만 이 AI 기능이 또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데 자극을 줄 것이냐인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새 스마트폰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휴일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설경보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제주 산지 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졌고요. 또 대설주의보는 경기도, 서해 5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또 서울, 서남권, 인천, 대전, 광주, 세종 등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의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해서 이제 먼 길 다녀오실 텐데 오늘, 내일 또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